다선양이면 쌀 한 섬 값도 안 되는구만. 김씨 부인의 손에 은자 5냥이 쥐어집니다. 장터 한쪽 구석 누더기를 걸친 처녀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습니다. 산발한 머리, 더러운 옷,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걸 누가 데려가려나? 바보 같은데 일이나 제대로 할까? 하지만 몇 년 후 5냥에 팔려온 바보 며느리 옥부는 김씨 댁의 가장 큰 보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옥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지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누더기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처녀가 집안을 일으켜 세울 사람이 되리라고는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냥짜리 바보 며느리에게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그날 김씨 부인이 집을 나서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씨 댁은 3형제 가문이지만 가세가 기울어 어려웠습니다. 큰 며느리 정씨와 둘째 며느리 박씨는 양반집 교수 출신이라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 김씨 부인 혼자 안팎 살림을 도맡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막내 석주는 3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혼처가 없었기 때문이죠. 동네 사람들은 김씨 댁 막내는 평생 총각으로 살겠구만 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양반집 교수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손발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며느리면 되는 거야. 마침 장터의 5냥에 팔려나온 처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5냥이면 여종 하나 값이에요. 며느리 겸 일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셈 치자. 김씨 부인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자식을 팔고 빚에 쪼들린 이들이 딸을 내놓는 광경이 펼쳐졌지요. 그 중에서도 옥부는 유난히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처녀 몇 냥이요? 5냥입니다, 마님. 옥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5냥, 쌀 한 섬 값도 안 되는구만. 좋아, 데려가겠소. 김씨 부인은 5냥을 내밀며 옥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김씨 부인을 따라 걸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큰 며느리 정씨와 둘째 며느리 박씨가 옥분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저게 뭡니까? 거지도 아니고. 정씨가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5냥짜리 며느리라니 우리 집안 망신이군요. 박씨도 손으로 코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 닫혀라. 너희 둘이 집안일이나 제대로 거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게다. 이 아이는 며느리 겸 일손이니 너희는 신경 끄고 가만히 있거라. 정씨와 박씨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옥분을 막내 석주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석주야, 나왔거라. 방문이 열리고 석주가 나왔습니다. 30살의 총명한 얼굴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 내 며느리다. 오늘부터 부부가 되는 거야. 석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았습니다, 어머니.
석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석주의 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석주는 책을 읽는 척하며 옥분을 슬쩍 바라봤어요. 옥부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소중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 애틋해 보였지만 석주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5냥짜리 며느리라. 내 신세도 참 기구하구나. 석주는 속으로 한탄하며 촛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비단 주머니 속에 옥분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며느리가 앞으로 이 집안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5냥짜리 며느리 옥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이 김씨 댁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옥분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김씨 부인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왔구나. 어서 와서 불 좀 지펴다오. 네, 어머님. 옥분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이 자꾸 꺼졌어요. 옥분은 장작을 계속 집어넣었지만 불길은 약해지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불도 제대로 못 지피는구나. 김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밥은 타버리고 말았어요. 시커먼 연기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 무슨 냄새야? 큰며느리 정씨가 코를 막으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밥을 태웠네요. 5냥짜리 며느리답게 일도 제대로 못하는구만. 정씨는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단밥을 버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을 괴롭히던 쥐떼가 싹 사라진 거예요. 어머, 쥐들이 다 없어졌네. 박 씨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탄 밥 냄새를 싫어했나 보구만. 김씨 부인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옥분과의 연결고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정씨가 옥분에게 빨래를 시켰습니다. 옥분, 이 옷들 빨아. 깨끗하게 빨아야 해. 네, 아씨. 옥분은 빨래를 들고 게울로 갔어요. 하지만 옥분이 빤 빨래는 엉망이었습니다. 옷은 구겨졌고 얼룩은 그대로였어요. 게다가 빨랫줄에 넣을 때도 엉뚱하게 걸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박 씨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웃었습니다. 바보가 빨래를 하니 저 모양이지. 정 씨도 함께 깔깔 웃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도둑이 집에 침입하려다 도망쳤습니다. 마당에 이상하게 널린 빨래를 보고 귀신이 사는 집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어젯밤에 도둑이 담을 넘다가 도망쳤다던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김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김씨 부인은 신기해했지만 역시 옥분의 엉망인 빨래 덕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루에 모여 있었어요. 옥분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옥분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큰 물이 넘실넘실. 조심하셔야 해요. 정씨가 옥분을 노려봤습니다. 뭐라는 거야? 또 헛소리야? 물이 많이 와요. 옥분은 멍하니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바보가 많네. 헛소리만 하고. 박 씨도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사흘 후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밤낮으로 계속 내렸고 마을 곳곳에 물이 차올랐어요. 개울은 범람했고 낮은 지대의 집들은 물에 잠겼습니다. 아이고, 물난리야.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김씨 댁은 다행히 높은 곳에 있어 무사했지만 이웃집들은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고 보니 옥분이가 물 얘기를 했었지. 김씨 부인이 떠올렸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죠, 어머님. 바보가 뭘 알겠어요. 정씨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분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는 귀를 기울였어요. 달빛 아래 혼자 선 그림자여. 고향은 멀고 눈물만 깊구나. 옥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눌한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맑고 슬픈 한시를 읊는 목소리였습니다. 석주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금 한시를 옥분이가. 석주는 조용히 옥분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옥분은 촛불 앞에 앉아 작은 비단 주머니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은 바보가 아니라 깊은 슬픔을 간직한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석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옥분. 옥분은 화들짝 놀라 비단 주머니를 품속에 감췄어요. 그리고 금방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서방님. 제가 뭐라고 했나요? 히히. 옥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방금 한시를 읊지 않았소. 한시요? 저는 그를 몰라요, 서방님. 히히. 옥분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석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들었는데.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석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석주는 옥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옥분. 도대체 누구인가? 석주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한편 옥분은 홀로 방에 앉아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안에는 작은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지요. 옥분은 옥비녀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집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 정체가 들키지 않고 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옥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다짐했어요. 바보인 척, 계속 바보인 척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 집안이 안전하다고 말이죠. 밤은 깊어갔고 옥분의 비밀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큰 며느리 정씨와 둘째 며느리 박씨는 옥분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옥분, 마당 쓸어. 옥분, 빨래 다시 해. 옥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온갖 힘든 일을 다 옥분에게 떠맡겼습니다. 밥상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옥분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5냥짜리 며느리 주제의 밥까지 똑같이 먹으려고? 정씨는 옥분에게 식은 밥과 된장만 주었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어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참 바보 같아. 맨날 당하기만 하고. 박씨가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일 귀한 손님이 오신다.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차와 과일을 준비해라. 네, 어머님. 정씨와 박씨가 대답했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옥분이었어요. 다음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양반이었어요.
김 씨 부인은 손님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정 씨, 손님께 차를 대접해 드려라. 네, 어머님. 정 씨는 슬쩍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 내가 가서 차를 따라 드려. 네, 제가요? 그래, 어서. 정 씨는 옥분을 밀어냈어요. 옥분이 차를 쏟아 망신을 당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김 씨 부인이 옥분을 더 혼낼 거라고 기대했지요.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쟁반에 올렸습니다.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정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저 바보가 망신당하겠군. 옥분이 대청마루로 들어갔습니다. 손님과 김 씨 부인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옥분이 쟁반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분이 비틀거렸어요. 아, 찻잔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차가 손님의 옷에 쏟아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손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손님의 옷 속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번쩍이는 은비녀였어요. 이건. 김 씨 부인이 은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이웃 박 씨네 은비녀가 아닌가. 손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박 씨네서 은비녀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어째서 당신 옷에서 나오는 거요? 김 씨 부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우연히 옷 속에 숨겨 가지고 있었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손님은 결국 도둑질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손님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어머, 도둑이었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 씨 부인은 옥분을 돌아봤어요. 옥분아, 내 덕분에 도둑을 잡았구나. 잘했어. 옥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실수로.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김 씨 부인은 옥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편 정 씨는 화가 났어요. 옥분을 망신 주려던 계획이 오히려 칭찬으로 끝났으니까요. 저 바보 같은 게. 운이 좋군. 정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저녁 석주는 낮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석주는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은 평소처럼 구석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차를 쏟은 위치가 딱 손님의 옷에 너무 정확했어. 그리고 한시를 읊던 그날 밤, 석주는 옥분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석주는 옥분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옥분이 바보처럼 행동할 때도 가끔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석주는 다시 옥분의 방문 밖에 섰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착해요. 어머님도 서방님도. 정 씨와 박 씨는 저를 괴롭히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석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옥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분명히. 옥분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 정체가 들키면 이 집안도 위험해질 거예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석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옥분에게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석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옥분. 나는 당신을 믿고 싶소. 당신이 누구든 당신이 이 집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소. 석주의 마음속에서 옥분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호기심과 연민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옥분은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주는 옥분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심지어 걸을 때까지 옥분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어요. 옥분은 여전히 바보처럼 굴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헛소리를 했지요. 하지만 석주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석주는 옥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옥분. 네, 서방님? 옥분은 여전히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정말 그를 모르시오? 네, 서방님. 저는 그를 몰라요. 옥분은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석주는 책 한 권을 꺼냈어요. 그럼 이 책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시오? 석주가 책을 펼쳐 옥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옥분은 잠깐 책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옥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갔지요. 저는 모르겠어요, 서방님. 히히. 석주는 확신했습니다. 옥분은 그를 알고 있어. 방금 그 눈빛. 분명 읽었어. 하지만 석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옥분이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이라면 억지로 캐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석주는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책도 스승도 없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석주는 어려운 한문 문장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옥분이 방에 들어와 차를 내려놓았어요. 서방님, 차 드세요. 고맙소. 석주가 차를 마시는 사이 옥분은 슬쩍 책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이 글자는 저기.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히. 옥분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옥분이 본 곳을 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옥분이 본 부분.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어. 석주는 옥분의 힌트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옥분. 당신은 도대체. 석주의 가슴 속에서 옥분에 대한 감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석주는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옥분, 나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소. 옥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바보든 똑똑한 사람이든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여기겠소. 석주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옥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방님, 언젠가 당신이 준비되면 그때 진실을 말해주시오. 나는 기다리겠소. 석주는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생겼습니다. 석주는 옥분의 비밀을 알려 하지 않았고, 옥분은 석주의 배려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머님, 석주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의원을 불러라.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찰을 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이 깊습니다.
제가 가진 약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깊은 산 속에 영지버섯과 산삼이 있다면. 하지만 그것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원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슬픔에 잠겼어요. 큰형과 둘째 형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정 씨와 박 씨는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약초를 구해올게요. 뭐라고? 모두가 옥분을 돌아봤습니다. 깊은 산 속에 약초가 있어요. 제가 가서 구해올게요. 바보 같은 내가 어떻게 산 속에서 약초를 찾아. 정 씨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단호했어요. 제가 꼭 구해올게요. 어머님을 살릴 수 있어요. 석주는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의 눈빛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옥분, 정말 할 수 있겠소? 네, 서방님. 믿어주세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옥분은 작은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모두가 옥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지요. 정말 괜찮을까? 박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기다려보자. 석주는 옥분을 믿기로 했습니다. 옥분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험한 길을 걸으며 약초를 찾았습니다. 밤이 되자 캄캄한 산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지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옥분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앞에서 은은한 빛이 보였어요. 신비로운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옥분이 물었습니다. 내 효심과 마음씨를 오래전부터 지켜봤느니라. 노승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 약초를 가져가거라. 내 어머님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노승이 가리킨 곳에는 영지버섯과 산삼이 자라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옥분은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노승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옥분은 조심스럽게 약초를 캤어요. 그리고 바구니에 담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3일 만에 집에 도착한 옥분은 지쳐 보였지만 바구니는 가득 차 있었어요. 옥분아, 석주가 달려왔습니다. 약초를 구했어요, 서방님. 옥분은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정말 영지버섯과 산삼이야. 모두가 놀랐습니다. 옥분은 직접 약을 다렸어요. 그리고 김씨 부인께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김씨 부인의 안색이 돌아왔어요. 숨도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옥분아,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히히. 옥분은 바보같이 웃었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옥분이 집안의 은인이라는 것을요. 석주는 옥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옥분,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 김씨 부인이 회복되면서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닥쳤어요. 어느 날 큰형과 둘째 형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큰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도박에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둘째 형도 고개를 숙였어요. 얼마나 졌는데 집과 땅을 팔아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김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며칠 후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왔어요. 돈 내놔. 안 그러면 집을 빼앗을 거야.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큰형이 애원했지만 빚쟁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와 박 씨는 자기 남편들 걱정에 옥분을 더욱 구박했어요. 다 내 탓이야. 5냥짜리 바보 며느리를 들였으니 집안에 재수가 없지. 정 씨가 옥분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온 후로 집안이 망했어. 박 씨도 옥분을 탓했어요.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을 할 뿐이었어요. 석주는 과거 공부도 포기하고 돈을 벌려 나갔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집을 잃겠구나. 김 씨 부인은 한숨만 쉬었어요. 그날 밤 옥분은 홀로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 이제 써야 할 때인가. 옥분은 시집 온 후 밤마다 몰래 바느질을 했어요. 정교한 솜씨로 만든 수노인 주머니와 버선을 장터에 팔았습니다. 또 산에서 약초를 캐서 의원에게 팔기도 했지요. 모두가 옥분을 바보로 여길 때 옥분은 조용히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저를 받아주었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옥분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은 큰 보따리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뭐냐? 김 씨 부인이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모두가 놀라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이게 얼마나 되는데? 큰형이 급히 돈을 세었습니다. 이건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돈이야.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옥분아,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김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밤마다 바느질하고 산에서 약초 팔았어요. 우리 집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옥분은 수줍게 답했습니다. 석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옥분, 당신은? 큰형과 둘째 형은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가 잘못했다. 두 형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 씨와 박 씨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옥분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박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김 씨 부인은 옥분을 꼭 껴안았습니다. 옥분아, 내가 우리 집의 진짜 기둥이구나. 5냥으로 천금을 얻었어. 그날 빚이 모두 갚아졌습니다. 집안은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큰형과 둘째 형은 옥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다시는 도박이나 무리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씨와 박 씨도 달라졌어요. 옥분을 도와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아씨. 옥분은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석주는 옥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옥분,
당신은 바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내가 집을 찾아왔어요. 김씨 댁이 여기요? 누구시오? 석주가 물었습니다. 사내는 옥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여자, 이 옥분이로구나.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내는 옛날 영모 사건을 조사했던 포졸 출신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역적 이판서의 딸 이옥분이로구나. 사내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어요. 역적의 딸? 무슨 소리요? 석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여자는 몇 년 전 영모 사건에 연루된 이판서의 딸이요. 온 가족이 처형당했는데 이 여자만 살아남아 숨어 있었지. 사내는 옥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옥분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잠깐. 석주가 사내를 막아섰어요.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마시오. 아내, 허허, 역적의 딸과 혼인했다는 걸 알면 당신네 집안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사내의 협박에 큰형과 둘째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이 나섰어요.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자 진정한 며느리요. 어머니께서 병들었을 때 구해준 것도, 집안의 빚을 갚아준 것도 모두 옥분이었소. 석주도 외쳤습니다. 그때 정 씨와 박 씨도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은 우리 가족입니다.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박 씨도 옥분을 감쌌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도 결심한 얼굴로 나섰어요. 옥분이가 우리를 살렸소. 이제 우리가 옥분이를 지킬 차례요. 온 가족이 옥분을 둘러싸고 막아섰습니다. 사내는 이 광경을 보며 당황했어요. 좋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언제 관아의 소문이 날지 모르니까. 사내는 결국 물러갔습니다. 위기가 지나가자 모두가 한숨을 쉬었어요. 김씨 부인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아, 이제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니?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안에는 아름다운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판서의 막내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청렴한 관리셨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 누명을 쓰셨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어요. 온 가족이 처형당하던 날, 저만 유모의 도움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유모마저 저를 지키다가 돌아가셨어요.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천한 신분으로 전락해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장터에 팔려 나가게 되었고 김씨 댁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보인 척했구나. 석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제 정체가 드러나면 이 집안까지 화를 입을까 두려웠어요. 헛소리처럼 들렸던 말들은? 김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관상과 예감이었습니다. 큰 물이 온다는 것도 도둑이 온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1시도? 석주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외운 시였습니다. 아버지를 그리며 지은
옥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석주는 옥분을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이요. 바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요. 김씨 부인도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옥분아, 다선양의 산 며느리가 아니라 천금을 주고도 못 살 귀한 며느리를 얻었구나. 정씨와 박씨는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분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야 진짜 동서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거짓말을 해서 미안했어요. 큰형과 둘째 형도 옥분에게 절했습니다. 옥분아, 고맙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그날 밤 옥분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석주는 옥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옥분, 내가 꼭 과거에 급제해서 당신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리겠소. 서방님, 그리고 당신을 떳떳한 양반 부인으로 만들어드리겠소.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온 가족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석주는 옥분의 도움으로 과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옥분은 밤마다 석주와 함께 책을 읽었어요. 더 이상 바보인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서방님. 역시 당신은 대단하오. 석주는 옥분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몇 달 후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옥분, 다녀오겠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서방님. 꼭 합격하실 거예요. 옥분은 석주를 배웅했습니다. 석주는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옥분이 가르쳐준 내용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고 석주는 최선을 다해 답안을 작성했어요.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석주. 석주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합격했다. 합격했어. 석주는 기쁨에 뛰어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석주를 온 가족이 환영했습니다. 석주야, 정말 잘했다.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어요. 옥분, 모두 당신 덕분이요. 석주는 옥분을 껴안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서방님. 옥분도 기뻐했어요. 석주는 관직을 얻었고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석주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몰래 옥분의 아버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석주는 증거를 찾았어요. 옥분의 아버지는 무고했고 간신들의 모함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석주는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이 판서는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쓴 충신이옵니다. 재조사를 요청하옵니다. 임금은 석주의 상소를 받아들였어요.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판서는 무고하다. 누명을 벗긴다.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옥분의 아버지는 복권되었고 옥분의 신분도 회복되었어요. 석주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옥분, 당신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소. 정말이에요? 옥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이제 당신은 떳떳한 양반 부인이오.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김씨 부인도 기뻐했어요. 옥분아, 이제 우리 집안의 자랑이구나.
정 씨와 박 씨도 축하했습니다. 옥분아, 정말 잘 됐어. 우리 자랑스러운 동서야. 하지만 옥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양반 부인보다 옥분은 석주와 김씨 부인을 바라봤어요. 석주의 아내로 어머님의 며느리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옥분아. 김씨 부인은 옥분을 꼭 껴안았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그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옥분의 이야기가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5냥짜리 바보 며느리가 사실은 양반가 교수였다니. 게다가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지? 정말 대단한 며느리야.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칭송했습니다. 석주는 옥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옥분,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소. 저도요,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8장.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한양에서 훌륭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고, 김씨 댁은 다시 번영했어요. 큰형과 둘째 형은 더 이상 도박이나 무리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실하게 살았지요. 정 씨와 박 씨는 옥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집안일을 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건강을 되찾았고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어요. 옥분아, 이리 와 앉거라. 김씨 부인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옥분은 김씨 부인 옆에 앉았어요.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몇 년이 되었구나. 네, 어머님. 5냥의 산 며느리라고. 모두들 걱정했지. 김씨 부인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우리 집의 가장 큰 보배가 되었어. 어머님. 옥분은 김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옥분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를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옥분,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일어섰소. 아니에요, 서방님. 모두 함께 이뤄낸 거예요. 정 씨와 박 씨도 옥분 곁으로 왔어요. 옥분아, 처음에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 와서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두 사람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언니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옥분은 환하게 웃었어요. 큰형과 둘째 형도 말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은 진작 망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옥분아. 온 가족이 옥분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모두.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옥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씨 댁 축하드립니다. 석주 나리가 또 승진하셨다면서요? 옥분 마님 덕분이죠. 마을 사람들은 김씨 댁을 칭송했어요. 김씨 부인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 함께 잔치를 하겠습니다. 와!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고 마을 전체가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석주와 옥분은 마당 한쪽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봤어요. 옥분, 행복하오? 네, 서방님.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렇소. 당신을 만나 정말 다행이오.
석주는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도요. 다선양에 팔려 이 집에 왔을 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옥부는 석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씨 부인이 두 사람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선양으로 천금을 얻었구나. 아니, 천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어. 정씨와 박씨도 옥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아. 그래, 옥분이처럼 살아야지. 온 가족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다선양에 팔려온 바보 며느리. 하지만 그 며느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지요. 옥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며느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 옥분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다선양짜리 며느리는 이제 집안의 가장 큰 보배가 되었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오래오래 이어졌답니다.